한국, 작은 나라에 자원도 없고 미국이나 중국 기술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하청국가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제경제 저널리스트로서 20년간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은 항상 기술 모방국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런던 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를 한국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아닙니다. 한국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모래였어요. 세계에서 석유보다 20배나 많이 소비되는 자원. 한국은 평범한 모래를 초고순도 실리콘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완성했고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창밖에는 캐나다 토론토의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카슨, 경제신문에서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세계 경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큰 나라들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제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사람들은 제가 쓴 내용을 좋아했어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결국 큰 나라, 큰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쥐고 있다. 이것이 제가 항상 믿어온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저 큰 나라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작고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 반도체를 만들긴 하지만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 없이는 못하는 하청국가라고 생각했지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편집장 마이클이었어요. 알렉스, 중요한 회의가 있어.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과 자원 경쟁 정상회담이야. 티켓은 회사에서 준비했으니 다음 주에 가서 취재해줘. 런던이요? 무슨 회의인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술과 자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야. 한국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더군. 한국이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어요. 한국이 무슨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거지?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로 돌아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기사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외국 기술 의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작은 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될 리 없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큰 나라가 이끌고 작은 나라는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가 믿어온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런던행 비행기 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캘린더에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이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할까? 그냥 평범한 발표겠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런던 여행 준비를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런던은 춥다고 하니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도 넣었어요. 노트북과 녹음기, 카메라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었지요. 책상에 앉아 한국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인구 약 5천만 명, 면적은 캐나다의 1,100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이런 작은 나라가 세계 기술을 주도한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어요. 하지만 편집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가서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마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런던 날씨를 확인했어요.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우산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그치고 태양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세계관이 옳다고 믿었어요. 큰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작은 나라들은 그저 따라갈 뿐이라고요. 한국에 대한 발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이 제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모래 한 알의 가치가 석유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것도, 작은 나라가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취재 여행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시작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손에 들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런던행 비행기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저는 3번이나 취소하려고 했어요. 호텔 예약도 취소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할까? 한국에 관한 충격적 발표라니. 그게 대체 뭐길래 또 한국에 관한 기사를 써야 한다니. 침대 위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에 관한 기사를 썼었는데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작은 나라라는 내용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토론토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의에 가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때 핸드폰에 편집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니야.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될 거야. 꼭 가봐.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편집장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을 보니 정말 중요한 회의인가 봐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세계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뭐 그리 대수냐고. 그냥 반도체나 조금 만드는 작은 나라인데. 비행기에서 제공한 태블릿으로 회의 참석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는 러시아에서 온 과학자였어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즈 소우자 박사는 브라질에서 온 토목공학자로 브라질 스마트시티 2030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엘리자베트 에크스트렘은 스웨덴에서 온 반도체 회사의 중요한 이사였고요.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 된다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7시간의 긴 비행 끝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런던의 하늘은 토론토만큼이나 회색빛이었고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런던의 유명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빅벤, 국회의사당, 런던 아이. 하지만 저는 그런 관광 명소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내내 브렉시트와 파운드와 가치 하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국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어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고 침대 옆 창문으로는 런던의 회색 빌딩들만 보였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더 피곤해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회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발표자들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졸음이 밀려오는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냥 평범한 발표겠지.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알람을 맞추고 불을 끈 뒤 푹신한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 지금은 그냥 푹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기대, 호기심, 아니면 그냥 불안함.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이 회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그냥 지루한 발표일 뿐일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국, 모래, 반도체. 이게 다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마침내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자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비는 그쳐 있었어요. 오늘은 그 유명한 글로벌 기술 패권과 자원 경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파란색 정장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으로 가주세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 창문으로 런던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학생들, 관광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택시는 런던 정치경제대학 앞에 도착했어요. 회색 석조 건물이 위험있게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은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온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등록을 마치고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안내원이 강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500석 규모의 강당은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기업 임원들, 대학 교수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내 자리는 앞쪽에 있었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리에 도착하니 옆에는 키가 큰 금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고개를 돌렸어요. 알렉스 카슨 씨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드미트리 페트로프입니다. 당신의 칼럼은 항상 읽고 있어요. 그는 발표자 명단에서 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빛나는 파란 눈동자가 친절하게 빛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가 기대되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미트리 박사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오늘 모레가 석유보다 더 전략적 자원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레가 석유보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게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질문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갑자기 마이크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기술 패권과 자원 경쟁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러시아 연방과학 아카데미의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드미트리 박사가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내게 몸을 숙여 한마디 더 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의 말이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회의감과 의심이 갑자기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미트리 박사는 무대 중앙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에는 놀라운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00년에 약 25%였던 한국가의 점유율이 2025년에는 73%까지 올라간 것이었어요. 이 나라가 어디일지 궁금하신 분? 드미트리 박사가 물었고 강당에서는 미국, 중국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질 리가 없어. 이건 분명 통계 트릭이야.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2022년 디램 점유율 차트가 나왔고 삼성전자 42.5%, SK하이닉스 28.8%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이 71.3%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미트리 박사가 다음 말을 했을 때 강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충격적 데이터는 반도체보다 더 전략적인 자원, 모래샌드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자원 소비량 순위가 나왔어요. 1위는 물, 2위는 모래, 4위는 석유였습니다. 모래 소비량이 석유의 20배라니.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알렉스 카슨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 자원에 대한 생각, 세계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모든 것이 바뀌려는 참이었습니다. 녹음기를 꽉 쥐고 드미트리 박사의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듣고 싶었어요. 이 발표가 어떻게 나의 세계관을 바꿀지, 그리고 그 중심에 모래와 한국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전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드미트리 박사의 모래 발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도 녹음기를 꽉 쥐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스크린에 나타난 슬라이드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 순위에서 모래가 물 다음으로 2위였고 석유는 4위에 불과했어요. 모래 소비량이 석유의 20배라니.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간 500억 톤의 모래가 소비됩니다. 건설, 유리, 그리고 반도체 제조 모두 모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드미트리 박사의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메모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래가 그렇게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현미경으로 본 두 종류의 모래 사진이 나왔어요. 왼쪽에는 둥글게 마모된 사막 모래, 오른쪽에는 각진 모양의 강 모래가 있었습니다. 사막 모래는 바람에 의해 닳아서 너무 둥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많아서 반도체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반도체 급의 실리카를 얻으려면 각진 강 모래, 특히 결정질 석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나 다른 큰 강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곳의 모래는 어때?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브라질에서 온 루이즈 소우자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브라질에는 세계 최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왜 그 모래는 안 되나요? 브라질 박사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드미트리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강모래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지질학적 형성 과정과 규사의 순도가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스웨덴에서 온 엑스트렘 이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고순도 규사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장비 없이도요?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건 제가 항상 궁금했던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드미트리 박사의 주장에 허점이 드러나겠지. 하지만 드미트리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피루스파인 광산이 세계 고순도 규사 생산량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 광산에 투자하고 합성 석영 개발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한반도 지형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국토의 70%는 산악지대입니다. 짧고 급경사인 강줄기가 많아서 화강암을 풍화시키고 고순도 규사를 집중적으로 모아놓았습니다. 드미트리 박사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다른 산악국가와 한국을 비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강이 완만하게 흘러 모래가 넓게 퍼지지만 한국은 짧고 급한 하천 구조 때문에 규사가 더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은베테 박사도 궁금한 듯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적 자원은 어떤가요? 기술 인력이 충분한가요? 드미트리 박사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교육인적 자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 건수와 R&D 투자는 1990년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이 말에 엑스트렘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특허 등록수와 인용지표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고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메모하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다니.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하청국가로만 생각했었는데 발표는 계속되었고 드미트리 박사는 한국의 모래 활용 역사를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1. 1960만 1980년대 건설용 모래 채취 기술 발전. 2. 1980만 2000년대 유리세라믹 산업용 규사 가공 기술 확립. 3. 1990년대 이후 반도체용 초정밀 실리콘 가공 기술 개발.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모래 실리콘 반도체라는 가치 사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밍 교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결국 한국은 미국의 장비와 기술 없이는 무력화되지 않을까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드미트리 박사에게 집중됐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믿어온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드미트리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여기 계신 알렉스 카슨 씨가 답하기 적합할 것 같군요. 글로벌 경제 분석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를 움켜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써온 모든 기사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들은 새로운 사실들도요. 극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예전의 편견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500명의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500명의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그동안 제가 써온 모든 기사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잡고
자원 없는 하천국가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회의장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페트로프 박사의 발표를 통해 모래라는 평범해 보이는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반도체 강국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우리는 자원이라고 하면 석유, 가스, 금, 다이아몬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모래 한 알도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뛰어난 교육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회의장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질문을 던졌던 리민 교수도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세계가 서로 연결된 복잡한 모습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환경 친화적인 순환 경제 모델로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한 하청국가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미트리 박사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루이즈 박사, 엑스트렘 이사, 은베테 박사도 박수를 쳤어요.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드미트리 박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그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제 오래된 편견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모래 한 알의 혁명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기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구름 위의 일출이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깨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는 사라지고 더 겸손하고 호기심 많은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2주 후 제 특집 기사가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어요. 편집장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알렉스,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야. 국제적인 반응도 굉장해. 실제로 기사가 나간 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의 모래 활용법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국제학술지에서도 특별호를 발간했어요. 제 이름이 인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국제 세미나에 초청받았어요. 비행기 표를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을 클릭했거든요. 오늘 아침 다시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토론토는 이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기 시작하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칼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큰 나라의 움직임만 쫓지 않고 혁신과 창의성으로 세계를 바꾸는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도 담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래 한 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온 것들 중에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모래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제 여정은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모래 한 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